4절 네트워크를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망 이렇게 부르면 망 이렇게 부르는데요. 밑에 보면 각주 밑에 쭉 내려가면요. 링크 정책 결정. 자, 네트워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의 관계를 설명한 모형으로 결정자의 참여자를 먼저 학습한 후에 연결하여 정리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론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책 결정에서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도 나와요. 앞으로 가면은 294조에 보면 정책 과정 참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참여자. 이 파트를 먼저 살짝 이해하고 하면은 좀 더 빨라져요. 294조. 정책학을 지금 앞에 내가 서론 파트를요 좀 천천히 가고 있어요. 천천히. 왜 천천히냐면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어려워요. 사회에 대한 이해가 솔직히 거의 대부분 다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워낙 입시교육 자체가 사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안 가지게 교육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지식이라는 거는 하나도 안 배우니까요. 교육의 목적이 무슨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게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학 가면 또 뭐예요, 그죠? 대학 간다고 뭐 사회를 또 아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과 쪽 가면 아예 사회에 대해서는 깡통이에요. 거기서 뭐 있잖아. 저쪽에 이과대, 공대,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대, 특히 의대 출신들 보면은 있잖아요. 사회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제로예요. 물론 어떤 분은 이제 현재 정당을 만들고 계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특별한 분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 다 정말 사회에 대해 너무 몰라요. 그 사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회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만 생각 같아요. 이제 유럽에서 뭘 했고 있잖아. 이런 것만 죽도록 이제 기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현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뭐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네요. 자, 정책 과정 이제 참여자란 말은요, 우리가 얘기할 때 참여자란 말은 정책의 주도는 누가 하냐면 정부가 하지만 정부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참여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모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참여자에서 자, 크게 뭐 있냐면요. 공식적 참여자가 있고, 두 번째, 비공식 참여자가 있어요. 그럼 이때 공식 참여자는 누굴 지칭한다? only 정부만 얘기합니다. 정부만 얘기합니다. 자, 얘는 정부만 얘기합니다. 정부만. 공식 참여자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정부만이 정책을 만든 게 아니라 정부는 다양한 집단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부가 아닌 형태는 모두 비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정부는 또 뭐야? 정부란 뭘 지칭하는 거야? 이때 정부는 우리 앞에 얘기하기를 협의, 광의 뭐라고 했죠? 광의다. 광의. 넓은 의미다. 그래서 이때 정부란 말은 입법부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이걸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공식 참여자라고 얘기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익 집단이라고 불러요. 이익 집단이 있고 이익 집단 외에도 시민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정당도 있고 또 전문가 집단도 있고 또 여론이나 언론도 있고 여론, 언론 이런 거 다 포함해 갖고 우리가 비공식 참여자예요. 근데 주의할 사항은요. 정당이라고 얘기하면요. 정당 안에는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모두 다 뭐냐면 비공식이에요. 자, 다시 볼게요. 새누리당은 공식이다, 비공식 참여자다? 비공식 참여자다 이런 얘기. 새누리당은 공식 참여자가 아니라 비공식 참여자다 이런 얘기. 예. 아니 정당이 왜 비공식입니까? 여당 의원은 공식 아닙니까? 맞죠? 여당 의원은 공식이죠. 여당 의원은 어때요? 입법부가 되잖아요. 그죠? 국회의원은 공식이겠죠? 하지만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비공식이라는 얘기예요. 비공식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 비공식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고요. 그럼 공무원은 공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무원은 자 공식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청와대 공식이다 비공식이다? 공식입니다. 청와대 공식 참여자입니다. 법무부 공식이다 비공식이다?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구분하세요. 구분하시고 이 중에 이제 정책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익 집단입니다. 이익 집단. 왜 이익 집단이 중요하다? 다원주의 기본 토대가 이익 집단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이익 집단은
알몬드가 이익 집단 분류하기에 의하면요, 네 가지 분류 방식이 있어요. 뭐 이것까지 안 봐도 돼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알몬드가 얘기했던 이익 집단이 뭐냐면요, 제도적, 결사적, 비결사적, 아노미적 이익 집단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냥 참고로 지나갔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 의미는 무엇이다? 결사적 이익 집단을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익 집단입니다. 결사적 이익 집단에 속한 것이 이제 소위 있잖아요. 뭐요? 노조라든 기업의 대표, 기업가의 대표가 이게 뭐예요? 정경련이죠. 정경련이 뭐예요? 전국경제인연합회잖아요. 이런 것들 기업가의 집단,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물론 의사회도, 약사회도 이익 집단입니다. 이들은 선거 앞두고 굉장히 큰 이익 집단이 됩니다. 왜냐면 이들 표를 얻어야 되니까요. 중요한 이익 집단이죠. 그래서 이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더 설명한 사람이 누구다? 다원주의에서 특히 다르의 다원적 권력이론이 여기에 해당돼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뒤로 갈게요. 뒤로 가면은 자, 네트워크 이론은 이제 들어갔고요. 자, 303쪽입니다. 자, 네트워크는 정책에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집단을 설명하는데요. 두 번째 보시면은 기존의 국가 중심 접근 또는 사회 중심 정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등장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 국가야 사회야 이렇게 이분법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극복하고 나온 것이 네트워크 이론이다 라고 보고요. 그 네트워크 이론은 1960년대 이후에 전개되는데 이 중에서 일단 특징을 볼게요. 네트워크는 정책 네트워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안별로 형성이 돼요. 문제별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정책 문제별로 뭐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에 관련된 네트워크 형성이 되는 거고 군사 문제에 관련된 네트워크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참여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가변적이다라고 봐요. 네트워크라는 것이 고정된 영구 불변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이 가변적으로 상호에 따라 바뀌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 비참여자 구분은 경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이론의 이제 발전 과정을 좀 볼게요. 발전 과정을 이제 보시면은 뒤에 보면 하위 정부라고 나와요. 하위 정부가 있고 하위 정부에 대해서 비판에서 나온 것을 이슈 네트워크나 정책 공동체라 부르게 되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 네트워크의 개념 정의를 내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질 때 자, 네트워크는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네트워크란 말은요, 공식 참여자와 비공식 참여자의 관계입니다. 이게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란 개념 정의 이렇게 내려봅시다. 공식 참여자와 비공식 참여자의 관계 모형 이렇게 정의합시다.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이론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1960년대와 그 다음에 1970년대 또는 80년대를 전환 시점 이렇게 해서 발전해 가는데 1960년대에 나온 것을 하위 정부 모형이라고 불러요. 하위 정부 모형. 이것을 다른 말로 철의 삼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하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해서 나온 것이 1970년대 후반, 80년대 등장하는 정책 공동체와 그 다음에 이슈 네트워크로 형성돼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이슈 네트워크는 미국에서 주로 발전한 모형이고 정책 공동체는 주로 영국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위 정부란 말부터 먼저 이해해야지 이게 이제 가능하니까요. 하위 정부부터 철의 삼각부터 보고 합시다. 자, 하위 정부나 철의 삼각은 1960년대 등장했던 것으로서 우리가 네트워크의 기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다시 여기서 한번 이 개념 한번 다시 봅시다. 정부입니다. 정부에는 방금 본 것처럼 뭐죠? 입법부와 그 다음에 행정부와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에 뭐가 있다? 이익집단인 겁니다. 이익집단. 이익집단이 있고요. 그런데 입법부라고 얘기하면요. 국회는 오늘날 국회는 본회의가 아니라 위원회 중심 운영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부도 어떻게 하면 부처 중심으로 운영돼요. 그러면, 자, 행정부 안에는, 자, 우리나라 현재 17부가 있습니다. 17부가 있고, 5처가 있고, 16청이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정부의 행정부에 가까이 정부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정부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법부는 국회는 본회의가 아니라 뭐냐? 위원회 중심이라고 불러요. 그럼 또 위원회 중심이 또 이해를 돼야 되잖아요. 자, 이게 국회예요. 국회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이 될까요? 여러 명 계셔요? 많이 계셔요? 한 300명 되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 많은 숫자에 적은 숫자예요. 아, 이게 생각이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적다고 어떤 사람은 많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비 아깝다고 많다고 얘기하시는 분 계시고, 그죠? 영국은 500명 넘습니다. 그럼 영국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가지고 많다 적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참 그것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건 빼버리고. 자, 국회는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투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투표를 해요. 근데 사회란 건 전문성이 높아지고 점점 복잡해지는 겁니다. 국회가 모든 내용을 다 심의하기에는 전문성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행정부처럼 국회는 뭐 있다? 예비심사를 하게 되는데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게 됩니다. 요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를 불러요.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 개발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복지에 대한 문제 어때요?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국방은 어때요? 국방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국방상임위원회. 그럼 이 국방상임위원회에서 국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선 결정하고 이게 통과돼서 본회의에 올라가면 어때요? 거의 형식적으로 통과돼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바로 이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입법부는 이 안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수업체가 있어요. 그럼 군수업체가요. 누굴 상대로? 국방위원회 그리고 행정부의 무죠. 국방부. 얘 3자가 손을 맞잡으면 어때요? 얘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관계 한번 만들어지면 어때요? 잘 바뀌어질까 안 바뀌어질까? 안 바뀌어지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뭘 하죠? 기득권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군수에 대한 파트를 얘기했죠. 군수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축산에 대한 얘기할게요. 축산에 대해서는 어때요? 똑같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축산에 관련된 국회의 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부의 부처, 3자가 딱 손을 맞으면 이들 위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면 하위 정부라고 불러요. 그럼 네트워크란 말은 모든 하나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정책의 영역별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죠? 사안별로 형성된다.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정책 영역별로 달리 나타난다. 그럼 교육은 교육에 관련된 네트워크 형성되겠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초기적 모델이에요. 이걸 하위 정부라 불러요. 그래서 실질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위에가 이루어질지 몰라도 아니 형식은 그럴지 몰라도 실질은 어때요? 밑에서 다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정부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요. 이익집단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익집단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게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축산업계는 다시 쪼개면요. 축산이라는 틀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 키우는 사람의 협회가 있죠. 그죠? 그것도 국내산 소 뭐예요? 한우 협회가 된 거예요. 한우 협회가 있어요. 한우 협회 대응해서요. 또 이번 돼지에서 또 손을 잡았어요. 이른바 한돈 협회야. 한돈 협회가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계속 나오겠죠?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닭도 나오고, 그죠? 한닭 협회, 한지렁이 협회,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협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하고 어때요? 각각별로 쪼개지겠죠? 이익 집단의 숫자의 증가에 따라서 얘가 더 많은 네트워크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트워크는 어때요? 전통적인 이 네트워크는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분화가 되면서. 자, 이것이 다음에 어때요?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간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이론은 이렇게 이제 참여자의 관계를 설명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는 요 세 가지를 비교해서 특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하위 정부나 철의 삼각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공식 참여자가 있고 비공식 참여자가 있어요. 이때 공식 참여자에는 하위 정부에는요
누가 있다고 했죠? 저 앞에 두 가지 있었죠. 의회의 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부의 관련된 부처, 그리고 또 하나 이익집단. 이렇게 3자가요 강력한 어때 동맹을 형성한 거예요. 강한 동맹을 형성했고요. 이 동맹은 외부에서 여기에 참여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방적이라 부른다, 폐쇄적이라 부른다. 네, 폐쇄적 성격을 가져요. 그리고 이 관계는 잘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유동적, 동태적이다, 정태적이다, 정태적이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정태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위 정부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70년대와 80년대로 오면서 이제 사회는 다원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익 집단 숫자가 증가합니다.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이 개념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슈 네트워크예요. 이슈 네트워크에 의하면은 정부의 부처의 관료 집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참여자, 다양한 참여자가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관계는 앞에와 달리 개방적이고 관계는 유동적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책 공동체는 영국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서는 정부 부처의 관료 집단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문가 집단이 중요해요. 이 전문가 집단이 중요한데요. 이들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공동체라고 불러요. 공동체를 영어로 그대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커뮤니티라고 불러요. 커뮤니티. 팔러시 커뮤니티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리고 얘를 이슈 네트워크를 이슈망 이렇게 바꾼 사람도 있어요. 용어는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 틀은 똑같아요. 그럼 얘는 성격이 어떻다? 항상 이렇게 붙이면 돼요. 다소 폐쇄적이다. 그죠? 다소 폐쇄적이다. 다소 유동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중간적 성격을 가지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논의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은 얘와 얘를 비교하는 문제가 뒤에 가면 다시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쪽은 너무 많아요. 참여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뭐가 일어난다?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쟁. 경쟁적 관계가 돼요. 이걸 어떻게 썼죠? 뒤에 이제 교재서 정리하세요. 뒤쪽에 보시면 두 개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네트워크, 이걸 이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있죠? 306쪽과 7쪽에 있죠? 6쪽, 7쪽 어느 쪽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정책 이슈 네트워크의 특징은요. 경쟁적 개념이에요. 경쟁적이기 때문에 이걸 네거티브 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정책 공동체는요. 서로 협력적 관계가 강해요. 그래서 이것을 포지티브 썸이라고 부릅니다. 포지티브 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뭐 종합 정리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있고. 자, 이것이 뭐죠? 네트워크 이론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나머지 인지 공동체는 건 참고로 보십시오. 참고로 보시고. 자, 여기까지 있잖아요. 우리 뭐 봤죠? 네트워크 개념을 봤어요. 이제 2장 갑시다. 2장이 갖고 의제 설정 봅시다. 자, 의제 설정은 이제 국가와 사회 관계를 설명하면서요. 우리 이제 정책의 과정 네 가지를 우리가 전 시간에 잠깐 봤어요. 사회 문제가 국가로 정부로 진입하는 과정을 의제 설정. 그리고 두 번째 정부에서 이걸 정책으로 결정하는 과정. 세 번째 이걸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 집행한 이후에 평가하는 과정. 이렇게 봤어요. 이게 정책 과정이고 이 중에 첫 번째 과정이 뭐죠? 의제 설정입니다. 자, 이 파트를 이제 어때요? 좀 더 확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정책 결정 공부할 때는 이 두 번째 내용을 또 확장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의제 설정은 자,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이 사회의 문제가 어떤 것이 정부로 들어오고 어떤 것은 왜 들어오지 않을까? 이거 설명한 이론입니다. 그럼 사회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면은 이것이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친다?
이슈화의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다시 공중의제의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죠? 정부의제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쪽은 정부 내로 진입한 것입니다. 정부 내. 이쪽은요? 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얘는 정부 내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쪽은요? 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더 바꿨으면 얘는 진입하기 이전이고 이쪽은요? 진입한 이후가 됩니다. 진입하기 이전이 문제고 이쪽은요? 진입한 이후가 돼요. 진입한 이후. 자, 사회적 문제가 정부 이제화되기 이전에 나와 있는 현상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얘는 국회의사당 안쪽에서 논의가 돼 있어요. 이쪽은요. 국회의사당 바깥쪽에서 시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쪽은요. 청와대 안쪽에서 논의한 것이에요. 이쪽은요. 청와대 바깥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못한 형태예요. 이쪽은 정부에 의해서 이제 논의된 시점이에요. 자, 사회적 문제가 지금 보다시피 정부 의제화 되는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 사회적 문제란 또 뭐야? 사회적 문제는 뭐고 또 사회적 문제가 논의되기 전에 사회적 문제 이전에 사실 뭐야? 개인적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개인적 문제가 있고 이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모여서 뭐가 되죠?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개인적 문제가 모이면 사회적 문제가 돼요. 자, 개인의 문제가 모이면 뭐가 된다?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추위가 밀려와갖고 집집마다 동파된 집 참 많이 발생했어요. 그럼 자기 집에 수도관 파이프 얼어 터졌어요. 개인이 문제죠. 그렇잖아요. 개인이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한 집에 여러 집 발생하면 사회적 문제가 되죠. 그럼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이걸 정부에서 다 해결하나요? 당연히 아니죠. 사회적 문제 있다고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집 강아지가 가출했어요. 개인이 문제지 뭐. 근데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요, 늙고 병드니까요, 그냥 길에 버린 거예요. 유기견 문제야. 근데 뭐, 개인이 버리면 개인이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니까요, 1년에 몇만 마리를 버리잖아요? 이건 뭐가 돼요? 사회적 문제죠. 차이점이 아시겠죠? 그럼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다 정부에서 논의하진 않잖아요. 어떤 건 논의하고 어떤 건 논의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문제 중에 일부가 뭘로 들어온다? 정부로 들어온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는 많지만 정부의 문제는 적겠죠?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다? 정치적인 모습이 많이 나온 거 이게. 밀고 당기고 타협하고 있죠? 극단적 행동도 나온 거예요. 분신자살 왜 하죠? 그렇죠. 이슈화 시키는 거잖아요.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 시키면서 정부에서 받아들여 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하는 거잖아. 농민들이 왜 했잖아. 왜 트랙터 몰고 고속도로 왜 올라가냐고 이거. 결국 정부의 시원찮게 대응이 없으니까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게. 시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때요? 사회적 문제가 정부 이제가 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사회의 모든 부분은 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옛날에도 밀란이라는 개념이 일어난 이유는 이거잖아요. 처음에 어때요? 문제가 있잖아. 소장이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어때? 항의했겠지. 항의를 갔더니 양반한테 죽독 뜯어 맞았잖아. 그 다음 화가 나갖고 관아에 갖고 얘기했잖아. 관아는 오히려 더 때리잖아. 그 다음 어떻게? 그래. 그럼 못 참겠다. 쫓아갖고 그다음 어떻게? 수령도 마구 때리고 그지? 그리고 나니까 위에서 안핵사가 내려와. 내려서 해결한 게 오히려 또 주무장을 또 처형시킨 거야. 화가 나고 그 다음 어때요? 밀란이 일어나잖아. 모든 사회적 문제는 항상 똑같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의제화되는 내용을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부 문제를 정부의 의제를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써요. 공식 의제라 부릅니다. 공식 의제. 이걸 다른 말로요. 제도적 의제라 불러요. 또 다른 말로 기관 의제라 불러요. 어떤 사람은 이걸 행동 의제라고 불러요. 반면 이제 공중 의제를 다른 말로 토의 의제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얘를 비제도적 의제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환경의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휴, 이제 공부하기 싫어진다. 에휴, 뭘 이렇게 많아. 이제 영어에서 그죠? 동의어 막 써주시면 있잖아요. 영어 공부할 때. 참 좋아요. 5개 써요. 좀 부담스러워요. 10개 써줘요. 아휴,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야 도대체. 안 하면 되지 뭐. 근데 기억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 마세요. 왜 기억해요? 정부란 공식적, 제도적 국가기관입니다. 똑같은 말을 바꿔 쓴 것밖에 없어요. 정부란 공식적, 제도적 국가기관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학자마다 부를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이것 빼고는 다 뭐죠? 비제도적 의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요. 이건 기억할 내용이 아니에요. 뭘 기억해야 된다? 요 표절을 좀 기억하세요. 이거를. A, B, C, D 이렇게 4가지 기억하세요. 4가지. 자, 첫째 사회적 문제 제기, 두 번째 이슈와, 세 번째 공정의제, 네 번째 정부의제. 요 4가지 기억해 두세요. 4가지를 기억해 두면은 나중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체를 기억 안 하면요 흔들립니다. 뭘 잡는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일단 요 4가지는 좀 봐두세요. 그러면은 사회의 문제가 정부로 지금 진입한 과정을 쭉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사회적 문제가 이런 단계별로 꼭 가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 가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모형이 3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자, 첫 번째 외부 주도형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동원형, 세 번째 내부 접근형.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합시다. 외부 주도형. 두 번째 동원형, 세 번째 내부 접근형.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선 이해를 해 놓으세요. 선 이해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걸 좀 이해를 우리가 담아갈 때는 어때요? 여기에 적합한 용어로 담아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 이해 먼저 하세요. 자, 먼저 외부 주도형이 있어요. 외부 주도형은 일단 순서부터 먼저 볼게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방금 우리 봤던 순서 그대로 거칩니다. A, B, C, D 과정을 거쳐요. 외부 주도형은 외부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외부란 말은 뭐죠? 민간입니다. 사회입니다. 누가 주도한다고요? 사회가. 사회에서 또는 민간이 주도하여 정부에 대해서 채택을 강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부는 뭐가 돼요? 외부의 문제를 단지 받아들이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때 뭐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가 돼요. 이게 우리 앞에서 봤던 뭐죠? 다운주의입니다. 다운주의에 따라서 설명한 이론이 외부 주도형입니다. 다운주의가 나온 사회는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나오는 스타일을 외부 주도형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외부 주도형이라는 것을 과거에는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뭘 민간에서 주도해서 한 게 있어야 하였지. 그래서 우리는 90년대 이후부터 이게 본물 터듯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예컨대 과거에 보면 군 가산점 폐지가 있어요. 누가 주도했겠습니까? 정부가? 절대 아니죠. 아니죠. 국방부에서 이걸 주도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외부에서 주도했겠죠. 외부에서 주도했던 때는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이 주도했겠죠. 남성 여성 따지지 말고. 그래서 민간이 주도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형태가 우리가 최근에 와서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원형은요, 이와 전혀 달라요. 동원형은 자, 일단 순서를 잡을 때요, 사회 문제를 정부에서 먼저 선의제화합니다. 먼저 의제하고 나서 역방향으로 달려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먼저 채택하고 거꾸로 국민에게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으면 정부에서 먼저 주도한 거죠. 그죠? 이걸 가지고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PR을 사용한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이거요. PR을 사용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요. 새마을 운동이 있어요. 새마을 운동은 정부가 주도해서 했단 말이죠. 정부가 주도하고 나서 이걸 확산하는 과정에서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새벽정이 울렸네. 아주 그냥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두 가지 듣고 자랐어요. 하나는 저 새벽종이고요. 두 번째는요. 두부나 오뎅 사이소 하는 말. 옛날에 좀 그거 참 되게 많았어요. 자,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요. 우리 종래 보면 가족계획사업이 있어요. 가족계획사업이 있고요. 지금은 가족계획사업이 바뀌어갖고 어때요?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뀌었죠? 출산 장려 정책. 이런 거 뭐예요? 동원형입니다. 정부가 민간을 동원한 것입니다. 거꾸로 PR을 통해서 동원합니다. 그래서 동원형은요. 선진국, 후진국 어디서 나온 스타일? 네, 후진국 스타일. 후진국 안 쓰니까 개도국 제3세계 국가에서 많이 사용한 방법. 동원형 과거에 많이 동원했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내부 접근형이 있어요. 이건 뭐냐? 업무형이라 불러요. 업무형. 내부 접근형 업무형이라 불러요. 업무형이란 거는 뭔가 업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업무가. 저 안에 뭔가 음흉한 그 뭔가 있어. 이렇게 업무형. 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책을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 관료 조직 내부에서 관료가 문제를 제기하여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돼요. 더 이상 없어요. 조용히 진행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은밀하게 접근한 경우가 있어요. 은밀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이제 내부 접근형인데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요. 첫 번째 같은 케이스는요. 외교에서 많이 나와요. 외교. 아니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북방정책 얘기했다는 거예요. 북방정책. 자, 우리나라의 이제 북방정책은요.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상. 과거에 이제 금강산 개발을 할 때도 그랬고요. 금강산 개발할 때, 자, 금강산 개발을 하겠다는 것을 막 사회에 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어때요? 남북 당국자 간에 뚝딱 합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 끝낸 거예요, 이게. 이런 형태가 과거에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외교라는 거는 성격상 어때요? 드러내고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냥 국제간에 보이지 않는 협력을 하다 보면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은 스타일이 무기 구매 사업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물론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아요. 무기 구매 사업은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무기 구매 사업 벌써 지금 세 번째 FX 사업 세 번째 하거든요. 세 번째 하는데 최근에 FX 사업 제일 말 많았죠. 스텔스 전투기 때문에, 그죠? 스텔스 전투기. 근데 결국은 어때요? 스텔스 개발이 덜 된 상태에서 도입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였다? 관련 기술 이전 전혀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지금 쟁점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인데, 이런 무기 구매와 같은 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은밀하게 외부에서 국방부에 누가 온다? 무기상들이 온단 말이에요. 국제적인 무기 로비스트들이 와고 조용히 와서 어때요? 조용히 가서 응수타진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 예, 소위 말하는 리베이트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리베이트. 채택한 대가로서 비자금을 좀 건넨 경우가 있거든요. 비자금이 많이 나갈 때는 5%까지 갈 때도 있어요. 비행기가, 그죠? 비행기, 구축원 같은 거 하나 구입하면 1조 가까이 되는데요. 1조에 5%가 뭘로 간다? 뭐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대부분 다 정치자금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 음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음모가 있다. 그럼 얘는 왜 이게 나오냐면은 2단계 없기 때문에 국민에게 홍보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속닥거리기로 나온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요, 사회적 문제가 정부 의제화되는 거는 됐는데, 그 다음에 있다 없다?
없어. 없어요. 그럼 뭐도 안 한다? PR도 안 한다. PR도 안 한다. 그래서 여기는 PR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야. PR도 없다. 자, 이렇게 된 것을 내부 접근형, 음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자, 이런 세 가지 스타일은 우리가 이제 적용하기 나름이에요. 적용 나오는데 과거에 이제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어요. 금융 실명제. 는 어디일까? 이런 거. 이런 것도 이런 거 나온 적이 약간 이런 건 있잖아. 주관적 개입이 들어가. 주관적. 금융 실명제는 사기는 동원형입니다. 정부에서 먼저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어영 교수의 개념을 보면요. 외부주도로 얘기한 거야. 민간의 검은 돈의 유착을 뿌리박기 위해서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제기됐던 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처럼 보여. 이런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답하세요. 자, 국정교과서. 교과서 국정화.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알아서 하세요. 난 더 이상 얘기 못해. 그리고 나도 주관적이니까. 이런 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문제화된 걸 지금 어때요? 풀어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어떤 건지 대충 감잡겠어요 자, 이런 내용. 방금 얘기했던 내용은요, 다음 정권 가서 시험 문제 나올 내용입니다. 다음 정권 시험 나올 거예요. 근데 현 정권에서 못 나오겠죠. 국정화 이런 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얘기 못 해요. 자, 다음 정권에서 보시고요, 그건. 그때까지 공부하면 안 되는데. 자, 외부 주도형부터 봅시다. 312조. 외부 주도형은 허심한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강요된 의제다, 강요된 문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부가 주도하죠. 그래서 여성 채용 목표제라든가 뭐 이런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다음 동원형 볼게요. 동원형은 반대의 경우죠. 그래서 정부 내에서 주도한 것이죠. 이걸 채택된 문제를 부릅니다. 채택된 문제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뭐 그동안에 월드컵이라든지 뭐 있죠. 새마을 가족계획, 뭐 의료보험, 의약분업 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동원형은 주로 정부의 힘이 강하고 이익 집단이 발달하지 못한 후진 국가에서 볼 수 있으며, 그죠? 정부의 힘이 강하고 이익 집단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보면 전문가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가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내부 접근형. 내부 접근형은 일단 관련 집단 내부 또는 외부 집단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국방 외교 파트에서 주로 많이 나온 스타일이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내부 접근형의 경우에는 자, 세 번째 보시면은 부나 동그라미 세 번째 보면은 부나 사회적 지위가 편중된 불평등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괄호 열고 쓴 말은 내가 쓴 말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나 사회적 지위가 편중된 불평등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선진국에도 나올 수 있다. 자, 차이점이 이제 바로 1파트예요. 내부 접근형은 개도국이 후진국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선진국도 존재합니다. 이거는 선진국도 존재한다. 근데 선진국에서 동원형은 나오기 좀 어렵지만 내부 접근형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무의사결정 얘기할게요. 무의사결정. 무의사결정은요, 뭐 얘기하냐면은, 자, 이렇게 봐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부로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지만, 어떤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고, 요 중간에서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논의됐어.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다음날 되니까요. 어디에 그 기사가 없는 거야. 기사가 확 빠져있는 거야, 이게. 이건 뭐죠? 무의사결정이에요. 무의사결정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일비재하게 나오거든요. 자, 중국에서는 파룬공이라는 중국의 어떤 신도 집단이 있어요. 근데 원래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지만. 그러니까 중국 같은 정치적인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란 부분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종교 많은 국가가 당의 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파룬공에 대해서는 인권 유린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인권이냐면 법에 근거 없이 재판 절차 없이 어느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난 다음에 결국 행방불명된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그 뭐 이게 이제 우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의하면은 이들이 생체 그죠 산채로 그죠 장기 매매가 되기도 하고 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게 중국 인터넷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사라지니까. 소위 금칙어에 의해서 자동으로 글자가 사라진 거 이게. 이런 거 뭐죠? 무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무의사결정은 이제 개념부터 딱 정리하고 좀 들어가세요. 무의사결정은 개념부터 정리하고 들어갈 때 무의사결정이란 의사결정자 이익에 반하는 잠재적, 현재적 도전을 억압하거나 기각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의사결정자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을 또는요 의사결정자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잠재적 현재적 도전을 억압하는 거예요. 이것을 억압하거나 또는 이것을 사전에 봉쇄하거나 기각시키는 결정을 무의사결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때 의사결정자란 말 대신에요 이 자리에다가요 엘리트라고 써도 돼요. 엘리트 이렇게 써도 돼요. 또 다른 말로요 기득권 집단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의사결정자의 이익에 반하는 또는 엘리트 이익에 반하는 또는 기득권 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을 사전적으로 봉쇄하거나 기각시키는 결정을 무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자, 결국 기득권 이익에 반하는 사항을 뭐하냐 논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논의 못하게 싹 없애버린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에서 무의사결정이 참 많이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노동, 환경, 인권 이런 파트에 대해서요 1970년대 무의사결정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73년? 4년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전태일 씨 분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항은 신문에 보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예, 언론의 사전검열입니다. 사전검열. 1980년 광주에서 민주화운동도요. 제대로 보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 당시 군부 집단에 의해서 사전검열 받아갖고 이런 게 뭐죠? 무의사결정입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는 있는데 신문에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것이 1970년대 후반에 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기업이 싫어하는 것이 있죠. 기업이 싫어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네. 기업이 노동운동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거의 이건 물과 기름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방법 없어요. 기업이 노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어떤 회사는 노조 없는 회사 있어요. 아주 좋은 회사야. 월급도 많이 줘요. 자, 노조 또는요 환경 투자 이런 거 정말 돈 들어간 일입니다.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은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이런 건 어때요? 사전에 논의를 빼버린 겁니다. 논의가 못하도록 김 빼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요 언론을 막아버리면 돼요. 신문이 가장 큰 광고주 누구죠? 기업이잖아요. 방송국에 광고주가 제일 큰 광고주가 누구예요? 기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방송국에 우리가 TV 방송 볼 때 제일 본 게요. 그 광고 보고 보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때요?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때요? 논의하지 말게. 사전에 손 쓴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무의사결정. 그래서 무의사결정은 전국적 차원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지역적 차원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특정한 지역에 그 지역에 유력한 기업이 있어요. 그 지역에 유력한 기업에 대해서 불리한 사항은 그 지역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에 이건 뭐야? 무의사결정. 자, 이렇게 이제 무의사결정은 누구의 이익에 반한 것이다? 기득권 집단입니다. 이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을요 논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실제 시험 문제 저렇게 나와도 돼요? 안 돼요? 기득권 집단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행정학에서 뭘 가릴 게 뭐 있어요?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해야지. 정책학은 포장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어때요? 이런 상황들이 사전에 봉쇄하거나 기각시킨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누가 주장하였다? 신엘리트론자 바라츠와 바흐라흐의 주장입니다. 자, 발생 원인이 있죠. 발생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배적 가치에 대한 도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또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그리고 가끔씩 관료의 과잉 충성도 있어요. 쓸데없이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법에 보면은 가장 고전적 방법, 직접적 방법의 폭력이에요. 또 혜택의 박탈, 이런 게 과거에 많이 했던 방법이에요. 근데 올라오면은 편견의 수정이나 강화, 이런 형태로 가면서 조금씩 있죠. 온건한 쪽으로 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간접적, 우회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폭력이 제일 많았죠. 테러 이런 거 많았습니다. 예, 많았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사람들 실종되는 경우 옛날에 참 많이 발생했어요. 지금도 똑같은 게 자행되고 있어요. 어디에요? 러시아예요. 그죠? 현재 러시아 권력을 장악한 양반이 있죠. 그 사람이 원래 전 출신, KGB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작 정치 많이 하거든요. 러시아 KGB 굉장히 세요. 아직도 힘이 있어요. 자꾸 얘기하면 나도 위험해요. 괜히 또 위험 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러시아에는 이 참 재미난 사람이죠, 이 양반이. 그죠? 이 사람 처음에 대통령 했죠. 대통령 했다가 다음에 오래 하니까 요거도 먹을 거니까 총리로 딱 내려왔다가 또 대통령 하잖아, 이제. 그래서 아주 권력을 아주 뭐 영구적으로 왕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머리는 좋아요, 이게. 근데 러시아에 보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이게. 백주 대낮에 총 맞고 정책이 비판한 이유로 사라지고 하자. 이거 다 무의사결정이죠. 이렇게 나온 것이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무의사결정 이제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의제 설정과 관련한 이론을 갈게요. 이론에 보면은 사이먼의 주의 집중 이론이라든가 체제론이라고 있어요. 체제론인데 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밑에 보면은 관련 이론 요약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이먼의 이론이 있고 체제 이론이 있고 엘리트 이론이 있고 다운주 이론이 있고 무의사결정이 있어요. 이 파트가 의제 설정에 관련한 이론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사회 문제가 정부로 진입한 과정을 설명을 해요. 설명할 때 여기에 관련된 이론이 여러 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자, 다운주의에 따르면은 모든 사회적 문제는 타협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트론에 따르면 뭐라고 했죠? 엘리트가 좋아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대중 요구는 무시된다. 이게 뭐 엘리트론이죠? 그 다음에 신엘리트론에서 얘기한 게 뭐였다? 무의사결정이었죠? 이건 뭐죠? 엘리트가 싫어하는 사항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이게 여기서 뭐야? 신엘리트론 무의사결정이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사이먼이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게 주의 집중 이론. 사이먼은 인간은 제한된 합리로 인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체제 이론이라고 있어요. 체제 이론. 체제 이론은요, 여기서 키워드가 있어요. 이 키워드를 그대로 딱 기억해 두세요. 체제 이론의 키워드는요, 체제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그 다음에 문지기에 의한 필터링이 있게 된다. 이게 체제 이론이에요. 근데 주의할 말이 뭐죠? 한계. 체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체제는 능력상 한계가 있어. 그래서 체제 능력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게이트키퍼, 문지기에 의해서 필터링, 여과가 있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사회에 매일같이 수없이 많은 문제가 들어가요. 이걸 정부에서 다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한다? 필터한다. 여과한단 말이에요. 여과한다. 사회적 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필터하는 것이에요. 여과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체제 능력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민원사항이 있다고 그죠? 이제 민원사항이 있다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고 얘기한다고 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현장에서 관료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여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과. 이런 것이 이제 체제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체제 이론적 관점까지 해갖고요. 관련 이론 봤고요. 그 다음에 316조에 보시면 문제의 특성이라고 있어요.
문제의 특성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의제와 요인인데요. 의제와 요인에 보면은 사회적 유의성, 선례 유무, 단순성, 극적 사건 등등이 있어요. 이 파트는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풀어가는 내용이 90%예요. 그리고 상식적이 아닌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풀어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유의성이란 말이 뭐냐면요.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유의성, 다른 말 뭐죠? significance,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정부에서 의제할 때요. 사회의 문제가요. 중요한 문제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의제화될까요? 당연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것만 알면 나머지 다 풀려요. 해결이 쉬운 문제가 있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뭐부터 의제하려고 할까요?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해결 가능성, 단순성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보다는 단순한 문제가 먼저 의제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명확할수록 의제화되는 거고, 그죠? 단순성, 구체성이에요. 또 선례가 있을수록 의제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극적 사건이 있어요. 극적 사건. 극적 사건이란 말을 써요. 극적 사건. 어떤 극적 사건이 바로 뭘 가져온다? 점화장치로 작동해. 점화장치. 점화장치로 작동한다. 그래서 이 극적 사건에 대한 것이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317쪽에 위에서 쭉 두 번째, 셋째부터 보세요. 킹던이라는 사람은요. 정치적 사건과 극적 사건을 뭐냐면요. 2대 점화장치라고 보고 있어요. 점화장치라고 보고 있는데 점화장치란 말을 영어로 쓰면 트리거, 촉발장치, 촉매장치. 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는, 그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는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에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지 않아서 1차 세계대전은 이어집니다. 이 암살 사건이 뭘로 작용한다? 점화장치입니다. 점화장치. 자, 우리나라에서 민주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점화장치는요. 옛날에 보면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어요. 고문치사 사건. 이게 뭐예요? 민주화 뭐로 작용한다?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화장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도화선 이렇게도 불러도 돼요. 그지? 도화선. 똑같은 말을 이렇게 쓸 뿐이에요. 도화선, 점화장치, 촉매장치, 격발장치 뭐 다 좋아요. 자, 이런 거. 운하가 1860년대 그죠? 문호를 개발한 중에 가장 큰 점화장치 하나 있었죠. 일본이 운하를 와서 슬쩍 건드리고 갔죠. 뭐죠? 운양호 사건. 그죠? 운양호 사건이 강화도 근처에서 얼쩡걸쩡 그랬잖아요. 그래서 쏴라 이렇게 했잖아. 이제 쏴라. 그냥 진짜 쐈잖아. 바보처럼. 그지? 쏘니까 그 다음 어때요? 바바박 쏴갖고 그 다음부터 어때요? 이어지잖아요. 이런 거 다 뭐예요? 점화장치 작동한 거죠. 그러니까 점화장치란 말이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을 때 마지막에 어때요? 기폭제가 된 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뭐죠? 다음에 우리가 뒤에 갖고 정책 결정 모형에서 쓰레기통 모형을 공부할 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이제 정치적 요인으로서 작동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요. 우리 의제 설정 파트에서는 정리할 내용이 사실 딱 정해져요. 이게. 근데 권력 모형을 이해해야지 사실 쉬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고 난 다음에 자, 세 가지 모형이 있었죠.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 근데 동원형과 내부 접근형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했죠? PR. 그렇지. PR을 사용한다? 하지 않는다. 이거 가장 큰 차이점이죠. 자, 이런 내용 이제 받고. 그 다음 무의사 결정은 누가 주장한 것이다? 신엘리트론자. 무의사 결정이 있었다. 그 무의사 결정의 본질은 바로 이들이 기득권 집단의 이익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도전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걸 이제 무의사 결정이라고 봤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인 네 가지 정도 봤어요. 단순성, 그죠? 중요성, 극적 사건, 선례 이런 것이 뭐죠? 의제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갔고요. 정책 결정 이제 본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본론. 그래서 다음 시간 정책 결정 좀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보시고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